그림이 미술이 언제부터 인문학인가 이런 제목일 텐데 첫 강좌가 여기에 있는 그림부터 하나 설명해 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딱 10년 동안 그림을 그리다가 죽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의 저 밑에 써있듯이 sorrow, 슬픔이라는 그림인데요. 여기서는 슬픔이 눈물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동시대 화가 고갱이라는 사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더 잘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더 잘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 더 잘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는 건 생각한다는 얘기 아니요? 데카르트가 얘기했죠.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죠.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만이 고급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저 여인은 임신 9개월에 세탁부예요. 세탁부라는 것은 나무집 가서 빨래를 해주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빨래할 거리가 없으면 몸을 팔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책에 세탁부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창녀 크리스티나로 나와요. 이름이 크리스티나인데 이 여자하고 동거를 해요. 고우가 동거를 하는 동에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요. 친구들이. 심지어 평생 물건을 대줬던 동생 데오마저도 빈센트 반 고흐가 성이니까 빈센트가 이름이거든요. 밑에 동생은 데오 반 고흐예요. 근데 빈센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을 해줬던 데오마저 이때 이 여자 때문에 사라졌어요. 근데 임신 9개월에 저 감지 않은 머리가 등짝을 매도를 흘러내리고요. 또 주름진 배, 파리한 정맥 같은 선 하나, 늘어진 젖가슴, 이런 것들이 그냥 슬프죠. 우리가 보기에도 상류사회의 여자는 아닌 것 같죠. 그냥 슬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이걸 두고 자기가 밑에다 썼어요. sorrow라고, 슬픔이라고 자기가 썼어요. 고가 생각하는 슬픔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북일보에 연재하는 데도 썼는데, 고호의 여인 그 슬픔이라고 내가 썼는데, 몇 부 썼을 거예요. 썼는데, 이런 슬픔을 표현하는 거,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을 그리지 않고도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얼마나 많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인문학이 뭐냐면 인문과학이에요. 인문과학. 자연과학에 대립되는 말이에요. 자연과학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건 과학이고, 인문과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 수사학이라는 게 뭐 범죄 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쓸 때 이렇게 수사하는 거 있잖아요. 수사를 해서 문장을 근사하게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 내가 쓴 말 중에서 근사학이란 말 틀린 말이에요. 옛날 사람이라 근사학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을 인문학이라고 해요. 인문학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철학적으로 막 풀어놓은 거 보면 어쩌고 했는데 인문학이 별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인문학 강좌가 우리나라도 한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전번에 파시아 무용단의 인드라라는 무용을 보고 쓴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모 대학을 내가
넣었어요. 모 대학 출신들은 암기력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암기력이 좋은 걸로 사람 됨됨이를 보고 사람의 계급을 나눠요. 그래서 모 대학 출신들은 지들끼리 잡아가고 잡혀가고 그래요. 그런 대학이 하나 있어요, 서울에. 근데 잡아가고 잡혀가고 지들끼리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그러는데 그것은 인문학을 배운 게 아니에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암기력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거의 지혜에 가까워요. 지혜도 아니고 그냥 사는 방법, 어떻게 살면 참 잘 살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꼭 도덕적인 것도 아니에요. 도덕이라고 하면 우리가 쌍방간에 지켜야 할 무리 속에서, 어떤 무리 속에서 지켜야 할 상태지만 그런 꼭 도덕적인 것만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우스갯말로 어떤 선비가 강을 건너는데 그 사공을 자꾸 무시하고 막 뭔 얘기를 해요. 네가 공자를 아냐 무엇을 아냐, 이게 모른다고 그래요. 사공은 책을 읽어본 일이 없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책을 읽어봤겠어요? 그러니까 잘난 체를 막 해요. 잘난 체를 막 하다가 배가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사공이 당신 헤엄칠 줄 아시오? 그러니까 선비가 언제 수영을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나 못해. 그러니까 그러면 죽여야지 별 수 없어요.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잘난 체하는 것도 인문학에 들어가지 않고 미묘한 거예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 미술을 한번 풀어볼까요? 미술은 한문은 뜻글자예요. 우리는 소리 글자지만 미자를 보면 양자하고 대자가 합친 거예요. 이렇게 양자하고 대자가 합친 것이 미예요. 미인데 양이 기왕이면 크고 살진 것이, 양은 제사 지낼 때 양을 바쳤잖아요. 사람을 바친 적도 있지만 그건 나쁜 습관이니까 양을 바쳤는데, 이 양을 바칠 때 가장 크고 살진 것을 바쳐요. 가장 크고 살진 거. 그래서 양이 크다 그런 뜻이에요. 양이 크다. 그러면 양이 크다라는 것은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예요. 고갱이 연말처럼 나는 더 잘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 눈을 감으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생각을 해서 더 잘 본다는 거예요. 그 저걸 한문으로는 저렇게 쓰는데 한글로는 어때요? 한글로는 이게 아름다울 미자 아니에요? 그러면 아름다움이라고 쓰잖아요. 여기서 다음은 부사니까 아름을 얘기하면, 아름은 한마디로 고치면 알미예요. 알미라는 것은 한문으로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울 미.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아름은 한 아름, 두 아름, 내 한 아름 속에 들어온 것은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이렇게 안아서 한 아름이니까 내 것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움은 내 것다움이에요. 내 것다움. 내 것다움을 한마디로 한문으로 고치면 개성이에요. 개성. 한문으로 고치면 개성이에요. 그러면 미술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이 미술이냐 하면,
많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남들 흉내내지 않고 자기 것을 얘기하는 것이 학문이 미술이라는 거예요. 미술. 그래서 이런 많이 공부를 하고 알고 이 인문학에는 많이 아는 것만 지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느낌도 중요해요. 느낌. 그래서 어떻게 느끼느냐가 그 다음 거 이 칼레이 시민 한번 들어봐요. 이것은 칼레이 시민인데 이거 뭐라고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얘기할 때 이것이 쓰여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은 많이 혜택을 받은 만큼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공군 최고 사령관 모택동의 아들이 우리나라 한국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영국의 이튼 스쿨 나온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은 숫자가 거의 2,5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 한 해 졸업생을 놓고 보면 한 10년간 졸업생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튼 스쿨이라면 그 나라의 최고 엘리트 학교 아니에요? 그런 이튼 스쿨의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배우지 못하고 우리나라 모 대학 출신들께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들끼리 잡아가고 잡혀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안 일어났는데 저것은 언제 상황이냐면 만들어진 것은 19세기에 만들어졌지만 14세기 1380 몇 년인가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칼레를 쳐들어왔어요. 칼레를 쳐들어와가지고 칼레 시민들을 다 죽인다고 그래요. 모조리 다 죽인다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 6명이 귀족들 6명이 나서서 목에다 밧줄을 걸고 나가요. 목에다 밧줄을 걸고 나가서 우리가 대표로 해서 죽겠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그 왕비가 임신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죽는 꼴은 난 애기한테 안 좋으니까 못 보겠다 해서 6명이 살아났는데 저 인물들을 보세요. 인물들을 나폴레옹,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영웅이라는 것은 막 기백이 있잖아요, 얼굴에. 근데 여기 6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랄지 그런 인간적인 맛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그래서 후대에 만들었으니까 몇백 년 지나서 로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지금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있어요. 미국을 얘기하니까 미국 건국됐다고 프랑스에서 보낸 자유의 신상 있잖아요. 자유의 신상은, 굉장히 자애로운 얼굴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 조각가가 자애로운 얼굴을 어디서 찾았냐면 자기 엄마의 얼굴을 했어요. 자기 엄마처럼 자애로운 것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상 중에서 엄마가 1번이에요. 엄마가 1번. 아빠는 70번을 넘어가도 아빠는 없어요. 그만큼 엄마가 중요한데
신이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어서 각자에게 엄마를 만들어 놨다고 해요. 엄마는 위대한 거예요. 그런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인문학이 언제 미술에 도입됐냐? 이것은 고대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해서 기독교를 풀었을 때부터 그 이후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15세기까지 그걸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미술의 암흑시대. 그때 모든 사상이나 이런 것은 신학이 우위에 있었어요. 신학. 그래서 신학에 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됐어요. 말하자면 아담을 그릴 때는 아담은 젊고 미남이어야 하며 아담의 뒤에는 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을 그려라. 이렇게 신학에서 써놓으면 써놓은 대로만 그렸어요. 화가들에게 생각을 틈을 안 줬어요. 생각을 틈을 안 주고 신학에서 정하는 대로 아담의 뒤에는 해와 달이 떠 있어야 하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주면 화가는 그 추기경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그렸어야 돼요. 그때를 미술에서 암흑시대라고 그러는데 르네상스라는 것이 일어나요. 르네상스. 르네상스라는 것은 저 높이 있는 하나님을 내려오라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우리끼리 좀 인간적으로 살자 하면서 사는 건데 그때 부르주아들이 봉건제도를 타파시켜요. 그때 봉건제도를 타파시킨 부르주아들은 지금 프롤레타리아들한테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노동자들한테.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부터 인문학이 꼽히기 시작합니다. 미술도 꼽히기 시작하고, 그래서 미술은 그때까지는 전부 18세기 이때까지만 해도 하늘에 나타난 천사나 전설 속의 왕이나 이런 것들만 그려야 됐어요. 미술은 그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막 갑자기 막 돌 깨는 사람들을 그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말하자면 전위적인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전위적인 거죠. 진보 세력 그런 것이 나타나면서 그렇게 해서 미술이 이렇게 자꾸 변화하면서 음악보다는 하여튼 사조를 참 빠르게 바뀌었어요. 인상주의 음악도 인상주의 미술에 의해서 몇십 년이 늦어요. 그래서 미술하는 사람들이 계속 발빠르게 뭔가를 변화시켰어요. 세상을. 그래서 인문학의 최첨단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림 그리는 사람들. 최초부터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는 뭔가를 개성 있게 내 것답게 많이 아는 것을 근거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철학자가 16년간을 연구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인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가지고 어떻게 비교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자료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연구를 했어요. 16년이나.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일본 밖을 떠나본 일이 없는데 세계 사람을 상대로. 그래서 이제 우선 직업부터 분류를 하죠. 직업부터.
지금부터 한 60년 전 얘기인데 그때 당시 직업을 2만 개를 분류했다니까 대단한 거죠. 직업을 그래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학교에서 강의할 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직업 50개만 써라. 그러면 직업 50개를 다 못 채워요. 대학생들이. 직업 50개를 절대 못 채웁니다. 알고 있는 직업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1년은 옛날에 10년을 넘잖아요. 그렇게 정보 시대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2만 개를 차였던 것을 내가 현직에서 그만둔 지 몇 년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학생들은 50가지를 못 써낸다고. 그래서 2만 가지 직업을 분류해 갖고 물론 왕후 장상부터 분류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왕후 장상이라는 게 다 사람 많이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하나 죽이면 살인자지만 몇십만 명, 몇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영웅이 못 됐어요. 결국 살인자니까.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웃시켜서 이거 직업을 하나씩 지어가면서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맨 처음에 뭐 장군들, 왕들, 뭐 재상들,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직업별로 계속 연구를 하다가 그 철학자가 본인이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악가들한테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음악가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음악가들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불행하게도 미술가들을, 화가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예의도 별로 없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 말이나 쑥쑥하고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화가를 싫어했는데 연구하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스몰 갓. 이 사람들이야말로 작은 신이구나. 작은 신들이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구나. 그것은 여기서 아름다움이 내 것다움이라는 것에서 연관되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작은 신들이다. 계속해서 뭔가를 세상에 내놓고 있구나. 말하자면 넘껏 다 함께 그리고 다 함께 만들고 해서 내놓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런 것만 같은 것만 유만 돌아다니면 그러니까 내가 따움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들 각자 이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가지고 무릎을 탁 치면서 스몰 가드란 말 생각해냈어요. 이 사람들이 작은 신들이구나. 뭔가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이구나.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사람이구나.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서 세상에 보탬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구나 해서 쭉 찾아보니까 그 이제 화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매료를 갖고 화가들을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16년간의 연구를 딱 마쳤을 때 그때 당시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피카소가 이사를 가면 거가 도시가 돼버려요. 피카소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점이 생기고 무엇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도시가 생길 정도인데 피카소는 살아생전에 돈도 우악스럽게 많이 벌고 공식적으로 결혼만 7번 했어요. 결혼할 때마다 그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나 음악에서 그 예술적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뮤즈라고 그러더니 뮤즈? 되게 여자인 경우가 많죠. 뭐 쇼팽도 뭐 누구도 다 뮤즈가 있었죠. 뮤즈. 자기의 예술적 영감을 주는 사람. 되게 이성인데 되게 여잔데
그래서 피카소는 7번 그림이 변했는데 피카소가 안 해본 그림이 거의 없어요. 피카소는 진짜 신이 준 재주거든요. 14살 때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죽어가는 여동생한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당신이 주신 내 재주를 다 뺏어가더라도 저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하다가 진짜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면 안 되었거든요. 내 재주를 다 뺏어가면, 그러니까 다시 기도를 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살 때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알아요? 악마에게 은총을 내리는 그리스도라는 걸 그래요. 그 지가 악마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지가 스스로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통해서. 이제 그런 마술들을 부르는데, 피카소가 살아있는데 피카소가 가장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내 옆에 같은 놈이에요. 옆에 같은 놈. 그 사람을 아주 무시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옆에 같은 놈. 피카소는 아무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마티스라는 사람만 존중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형태는 피카소, 색채는 마티스 이렇게 해서 표현주의로 흘러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연구를 다 했는데 피카소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카소가 브라크보다 늦게 죽었으니까 92살까지인가 살았으니까 피카소가 올해도 살았어요. 근데 브라크를 최고의 인물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크한테 가는 과정이 얼마나 웃기냐면, 녹색 불이 켜져 있는데도 못 건너가요. 어떤 술 취한 놈이 와서 차로 자기를 때리고 갈까봐. 그래서 막 사주 경계를 팍 하면서 길을 건너고 이렇게 해서 브라크네 집을 갔어요. 브라크네 집을 갔더니 도베르마이라는 송아지 많은 개가 막 으르렁거리니까 그 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어요. 제발 나갈 때 물어주십시오. 내 16년의 연구가 헛되입니다. 나갈 때 물어주십시오. 그래요. 그 일본 사람들 굉장히 실력이거든요. 일본에 가서 전시를 하다 보면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화장실을 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오줌 싸고 안 씻든지 그냥 손을 씻으려면 이렇게 씻잖아요. 손바닥 두 손을. 근데 그네들이 내가 씻는 걸 보니까 이 손이 닿은 부분만 이렇게 씻어요. 손이 닿은 부분만 씻더라고. 그래서 참 실리적인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 또 뭘 느꼈냐면, 우리나라는 직간이라고 있었어요. 직간이라고 있었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느 절은 뭐 뒷간이 깊어가지고 오늘 쌌는데 내년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렇게 싸다가 갑자기 수세식이 잘 싸는 사람 몇이니까 전국이 다 수세식 화장실이 돼가지고 똥물을 만들어내요. 똥물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의 중산층 집에 내가 갔는데 거기 가서 화장실에 앉으니까 앞에는 큰 딸이 암기 할 거, 옆에는 둘째 딸이 암기 할 거, 이쪽 벽에는 누가 암기 할 거 이렇게 쭉 붙여놓고 있는데, 화장지도 그 롤 화장지가 아니라 지리감이라고, 일본말로 지리감이라 해갖고 부드러운 종이를 이렇게 사각지게 해서 이렇게 탁 넣어놨는데, 제일 웃기는 것은 이를 딱 봤는데 이거 밟으면 이것이 이렇게 싹 뒤집어져요. 뒤집어져갖고 오물을 밑으로 딱 떨어뜨려요. 중산층인데, 왜냐하면 똥은 흙을 만났을 때 상생이거든요. 서로 살거든요. 똥은 흙을 만나야 딱 흙을 비옥하게 해주고 상생이에요. 그래서 상생인데 우리나라는 똥물만 만들어내요. 똥물만.
내가 일본을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또 놀란 것이 한국에서 내가 왔다고 잔치를 해주는데 내가 묵은 집에서는 오뎅만 끓여요. 오뎅. 어묵. 오뎅만 끓이고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씩 뭘 다 들고 와요. 들고 와서 딱 차려놓으니까 한 상이 딱 돼버려. 잔치상이 딱 됐는데 그 잔치상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자기 가져온 그릇들을 다 갖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 설거지할 것도 별로 없고 그건 좋은 문화다 그랬어요. 참 좋은 문화다. 효육집에 갔어요. 효육. 그 불고기집 갔는데 먹고 딱 나오려고 하니까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싹 싸줘요. 남은 음식을 전부 다 싸서 들고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가서 또 그릇 놓고 먹고 술을 먹고 그랬는데 일본의 그 정종 있죠. 미사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청주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것도 정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청주죠. 그런데 이 그 정종을 미사문회를 그라스에다 받아서 쫙 먹어봤자 한국 사람들은 별거 없거든요. 근데 그라스에다 먹으면 막 놀래 자빠져요 그냥. 진짜 술 잘 먹는다고. 그러다가 잘난 척다 중국 가서는 나 술 못 먹으니까 조금만 달라고. 내가 중국어를 그거 하나 배워갖고 왔어요. 나 술 약하니까 조금만 달라고. 중국 술은 하도 독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브라크 부인한테 이래저래 해서 16년간 연구를 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브라크 부인이 이제 작업실로 들어가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나와가지고 5분 시간을 주시겠다고. 자기 남편께서 5분 시간을 주겠다고. 16년대 5분이에요. 16년대 5분인데 브라크가 이 수건에다가 이렇게 손을 닦으면서 나와요. 조그마한 늙은이가 나와갖고 일본에서 오셨다죠? 그러니까 예. 그 일본에는 선이 있죠. 젠 참선. 일본에는 선이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브라크가 그러면 괜히 오셨습니다 하고 들어가 버려요. 그 시간이 몇 초도 안 돼요. 16년대 몇 초예요. 그 대화 끝나고 딱 들어가 버려요. 브라크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프랑스에서 뭐 레종 훈장인가 있잖아요. 프랑스 최고의 훈장. 그거 준다는 날도 몇십 날 주든가를 까먹어갖고 안 가고 안 탄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그림에 빠져 있는 양반인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이 일본 작가는 왜 그랬을까? 선이 뭔가를 또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선을 알면은 괜히 왔다고 했을까? 그런 내가 책을 옛날에 본 일이 있는데 피카소보다 브라크를 선택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같은 길을 빗대서 어록이 있는데요. 피카소는 나는 길을 가되 있는 길을 다 가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7번이나 했고 그림도 7번이나 바뀌었는데 나는 길을 가되 있는 길을 다 가보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브라크는 나는 길을 가되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싶다. 그마치 이 생각하는 게 틀려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을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게 하잖아요. 생각이 말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말같이 무서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옛날에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려면 돌멩이를 던져서 상대방을 상하게 했죠. 그 다음 세상은
총을 쏴서 대포를 쏴서 제압을 했죠. 지금 세상은 말로써 사람을 죽여요. 말로써. 어맨이라는 책을 쓴 기자가 있었어요. 닉슨 대통령이 그 여자의 팬은 정규군, 미국 정규군 일개 사단보다도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독한 팬을 가진 여자인데, 그리스 군사혁명 때 어떤 사람이 군사정부에 잡혀갔어요. 군사정부에 잡혀갔고, 어떤 고문을 당했냐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고문 기술을 가져왔었어요. 최영우라는 국회의원이 고문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라는 책을 쓴 거 보니까 빨간색 방에 갇혀져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맨은 그 남자는 그리스 정부에 잡혀간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갈비대가 3대가 나간 것이 아니라 갈비 3대만 온전하고 다 부서졌어요. 부서졌는데 어떤 고문을 당했느냐, 맞는 것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당했는데 빨간색 방에 넣고, 시각이 우리 감각기관 중에서 87%입니다. 빨간색 방에다 넣고 쇠가 쇠를 긁는 소리, 청각이 7%예요. 쇠가 쇠를 긁는 소리를 들려줘요, 계속. 그러면 95감 기관 중에서 94%를 갖고 괴롭히는 거예요. 입맛 같은 건 별거 아니거든요. 눈을 이렇게 가리고 물을 먹이면서 그 배 마시지 그러면 고개 끄덕거리기도 해요. 미감은 별것이 아니에요. 후각도 별것이 아니고, 시각과 청각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도입해 와가지고 군사정권 때 최영우를 빨간색 방에다 넣어놓더래요. 빨간색 방에다 넣으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눈을 감아도 빨간색이 보이더래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빨강이 정렬의 색이 어쩌니 그러죠. 빨간색은 혈압을 높이는 색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방에다 넣으면 혈관이 터져 죽어요. 그렇게 무서운 색채인데 색채 보호복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우리는 얘기가 자꾸 어문대로 나가려고 그래요. 아내를 놔두고 중동을 간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때는 그 여자들을 우리가 중동 과부라고 그랬는데, 중동을 간 일인데, 이 남자가 1년간 계약 기간인데 돈을 더 벌여야겠다 생각하고 1년을 더 계약해서 2년 있다가 귀국을 했는데 비행장에 자기 부인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을 가니까 부인이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그래서 송장을 치우려고 이제 내일 모레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는 장례식장이 없잖아요. 집에서 초상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를 팍 깨우고 전등도 팍 깨우고 집안 분위기를 팍 깨, 벽지를 다 사다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죽을 것 같은 부인이 자꾸 생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살아났어요. 이거 보고서예요, 보고서. 보고서 내용을 내가 그대로 암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그 여자는 나중에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무슨 색 방에 살았냐면 커피색 방에 살았어요. 커피색. 그래가지고 소화가 안 되니까 내과를 가면, 내과에 가면 정신과로 가라고 그러고, 정신과로 가면 내과로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여자가 최종적으로 얻은 병 이름이 신경성 위장병이에요. 신경성 위장병인데 그걸로 못 먹고 그래서 다 죽어가다가 도배지 하나 바꿔가지고 살아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얘기가 이렇게 파생됐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브라크 얘기를 다시 가면,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 사람이 브라크를 최고의 살아있는 사람 중에 최고의 위대한 사람으로 뽑지 않았을까. 첫째는 스몰가드라는 직업을 가졌고, 둘째는 길 얘기를 해서 길을 가되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겠다. 피카소는 길을 가되 있는 길을 다 가보겠다. 호기심과 외골수죠. 호기심은 여러 군데로 분산되지만 외골수 삶은 굉장히 외롭죠. 혼자 있어서 고통받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그러고요. 혼자 있어서 좋은 것을 고독이라고 그래요. 혼자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을 고독이라고 그래요. 고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문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학교 때 정신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자들 감독하고 그랬는데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죠. 자기 똥을 싸가지고 어린애기한테 그걸 먹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정 종교의 성직자 하나는 그 손톱깎이로 자기 머리를 밤새도록 다 깎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정신과 병실은 안에서는 못 열고 밖에서만 열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내가 군대를 가가지고 행정병으로 갔는데 그 정신과 위생병으로 간 일이 있어요. 정신과 위생병 생활을 꽤 했는데, 꽤 하다가 그 행정과를 가가지고 행정을 봤는데, 정신과에 있을 때 이렇게 연대 위생병이, 난 논산에 있었으니까요. 연대 위생병이 우리 정신과를 노크를 딱딱딱 하고 뒤로 한 발처럼 물러서요. 그리고 환자를 이렇게 밀어 넣거든요.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이 정신질환자들을 괜히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근데 그때 내가 본 환자 중에 아니라 내가 감독한 환자 중에 이 담뱃불로 이렇게 자기 몸에다 지져가지고 자해만 담뱃불장만 80몇 개, 면도칼로 그은 잡고 200몇 개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걔는 연대에서 왜 데리고 왔냐면 아침에 기상하라고 해도 기상도 않고 훈련 나가자 해도 훈련도 않고 그냥 개기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 막 자해 덩어리 몸뚱아리를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헌병대 가기 전에 일단 정신과부터 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특정 종교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도 군대 헌병대로 가기 전에 저희한테 와요. 와서 우리 위생병이 4명인데 각자 위치가 있잖아요. 경찰도 배드캅, 굿캅 있듯이 그 위생병들 중에도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행히 좋은 역할이었는데 근데 내가 더 무섭죠. 이렇게 오면 무조건 그 혁수대로 철창에다 묶고 때려요. 근데 때리는데 만약 음소리가 난다거나 그러면
정신과장이 소령인데 문을 열고 탁 들어가지고 그 환자 앞에서 우리들 4명을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몽둥이 찜질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사람을 때릴 때 신음소리를 내면 봐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얘들이 한다 이거예요. 맞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차와 같이 야수와 같이 패버리면 신음소리도 못 낸다 이거예요. 신음소리를 못 내게 패라. 참 잔인해요. 그리고 검사가 있어요. 300몇 문항인가 되는데 딱 읽자마자 예 아니오를 딱딱 찍어야 돼요. 예 아니오를 생각할 틈을 안 주고 읽는 시간 딱에서 몽둥이를 들고 있다 막 패버리거든요. 예 아니오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문항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자면 내가 기억하는 것이, 나는 우리 엄마를 강간하는 꿈을 꾼 일이 있다 이러면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예 하면 미친놈이고 아니요 하면 성원놈이잖아요. 그런 데서 생각할 틈을 안 주고 반사적으로 나오게끔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가 왔어요. 하나가 왔는데 1박 2일 폈는데도 신음소리 한 번 안 저질러요. 그리고 살포시 미소를 떼요. 우리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조롱하는 것처럼. 근데 복부 빼고 낭심 빼고 얼굴 빼고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1박 2일을 때리다 보니까 애가 온몸이 시퍼렇게 죽었어요. 멍이 들다 못해서. 그래서 정신과장한테 가갖고 얘 더 때리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정신과장이 병적 카드를 갖고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줬더니, 이놈 뭐 이상한 놈이네? 뭐들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오지 왜 병으로 왔지? 그래요. 야는 군의관도 싫고 군대가 싫으니까 병으로 왔다가 병가로 제대하고 싶어서 온 애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정신과장이 간호장교 대위 밑에, 자기가 소령이니까 대위 밑에 소위 중위들 다 오래요. 오러오더니 횡대로 환자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횡대로, 2열 횡대로 딱 앉히더니, 의자에 앉히더니 그 아까 그 자해 자국이 많다는 녀석 정신과장이 어떻게 머리가 좋은지, 그 자해를 많이 하네. 그 애는 하나도 정신적으로 질환이 없거든요. 근데 퇴원을 안 시켜요. 왜냐하면 잡일을 시키려고. 그래서 가한테 아랫줄을 내리게 해요. 가에는 혁수대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아래를 내리라니까 가가 내리잖아요. 가는 자해가 많은 애는 그 머리라는 건 별로 없으니까, 인문학적으로 별로 숙달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딱 내리니까 그 묶여있는 애 그 꼬추를 딱 잡고 자유행위를 시키래요. 자유행위가 아니라 타유행위죠. 간호장교들은 쫙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옷 입혀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정신과장실을 가봤더니, 그러면서 가를 부대로 돌려보냈거든요. 훈련 받으라고. 근데 정신과장실에 가봤더니 정신과장이 그래요. 지가 배운 놈이면 매는 당하지만 수치심을 어떻게 견뎌 그러더라고요. 그 수치심이라는 것은 인문학적으로 발달한 사람만이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그런 사람들 매는 얼마든지 견뎌요. 매는 때리면 매를 맞고 아픔을 느끼는 자기와 아픔을 느끼고 있는 자기를 두 개로 이원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아픔을 맞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는 하나의 자기가 견뎌. 이거 끝나. 언젠가는 끝나. 견뎌. 그러면 지식인들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견뎌요. 매는 견뎌요.
근데 결국 수치심을 못 견디더라고. 수치심을 못 견디는데, 그렇게 해서 훈련받으러 갔어요. 훈련받으러 가가지고, 훈련받으러 갔으면 그때는 3년인데 3년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군의관 생활이나 비슷한 세월을 근무를 해야 됐어요. 나는 그때 정직과장이 참 악랄하다, 인간성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 사람도 자기 직업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수치감을 준 거예요. 여자들 앞에서, 가로장교들 앞에서. 그때 내가 느낀 것이 세상은 참 머리싸움이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아까 얘기한 이 개성, 내것다움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저기 나와 있는 그림은 오른쪽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화상이에요. 왼쪽은 모나리자죠. 모나리자는 마돈나 리자예요. 이태리에서는 귀부인을 부를 때 마돈나라고 그랬어요. 스페인에서 마라고 불렀고 이태리에서는 마돈나라고 불렀는데 마돈나를 짧게 고쳐서 모나라고 했어요. 모나. 그러니까 모나리자는 마돈나 리자예요. 조콘다 백작 부인인데 29살이었다고 그러는데 저 때가 29살보다는 나는 훨씬 늦게 봬요. 근데 모나리자 특색이 뭐예요? 눈썹이 없죠? 눈썹이 없는데 저것을 4년간을 그렸어요. 4년간을 그렸는데 이렇게 캔버스에다 그린 게 아니고 캔버스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배 돛대 있잖아요. 돛대 천으로 이렇게 양쪽 기둥에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그렸거든요. 양쪽 기둥에다 고정을 시켜놓고 그리던 것을 이제 캔버스라는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거기다 씌워서 이제 거기다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저것은 모나리자를 그린 것은 캔버스 위에다 그린 것이 아니고 50 몇 센치, 70 몇 센치 되는 포프라 나무판에다가 그린 거예요. 그 포프라 나무가 되게 크고 굵었던가 봐요. 세로로 70 몇 센치, 가로로 50 센치가 넘게 나왔으니까 그걸 켠 것을 거기에 포프라 나무판 위에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나리자의 미소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모나리자 미소가. 근데 여러분들은 서양 것만을 참 좋다고 생각해서 좋다고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우리나라 방가 사유상 미소를 보면 모나리자 미소는 되지도 못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무력적으로 프랑스 혁명 때부터도 경제적으로 발달했고 영국의 산업혁명 이런 걸로 발달했고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들이 강대국 것처럼 해서 자기들 것만 이렇게 우세하다고 온 거예요. 모나리자 미소는 미륵 방가 사유상의 반가라는 건 이게 반가거든요. 이렇게 앉는 게 이게 반가예요. 사유상 뭐 생각하는 그 관세음보살상인데 그 사람 그 조각품이 일본에서 국보 1호죠.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국보 1호가 됐어요. 그것도 우리 거 훔쳐간 거죠. 근데 그 미소가 모나리자보다 훨씬 더 미소가 좋아요. 좋은데 저것을 그리기 위해서 미소를 띠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음악을 연주했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눈썹을 안 그렸다고 해서 미완성이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눈썹을 안 그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미인의 표준은 이마가 넓은 것이 미인의 표준이어갖고 눈썹을 뽑은 사람들이 많이 댕겼대요. 이마가 높게 보이려고. 그래서 저때 조건다 백작 부인도 이거 눈썹이 없었지 않은가, 안 그린 것이 아니라 그런 추측들을 해죠. 추측들을 하는데 저 모나리자가 도둑을 맞았어요. 도둑을 맞았는데 그 아르헨티나 사람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히데가 사기꾼이에요. 와가지고 이태리 사람으로만 2명을 구해요. 3명인가? 구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월요일 날이 휴관이니까 미술관은 루브르도 월요일 날이 휴관이니까 일요일 날 관람객을 꾸며갖고 집어들어가지고 청소 창고에 숨어있게 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게 해서 가서 월요일 날은 그림에 먼지도 털고 청소도 하고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루브르 박물관 직원복을 입고 가라고 환복으로 나와가지고 모나리자 그림을 싹 떼갖고 그냥 나가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다가 가다가 테마파크에다 열쇠를 던져놓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잠적을 해버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모나리자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프랑스 문화성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 목매달아 자살을 하고요. 그때 저 모나리자 그림을 찾는데 점쟁이까지 동원됐어요. 점쟁이까지 동원되고 못 찾았어요. 페르지아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갖다가 자기 방 침대 밑에 마루를 뜯고 거기다 넣고 마루를 다시 덮고 침대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죠. 근데 페르지아가 적당히 멍청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나폴레옹이 이태리 침공 시에 다빈치 그림을 뺏어갔을 것이다라고 생각만 해요. 그래가지고 2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도 이 그림을 훔치기만 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는 그 아르헨티나 선생님한테는 연락이 없어요. 연락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멋대로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폴리네르라는 엄청난 천재가 있었어요. 21살 때 이미 비서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폴리네르가 피카소를 키워준 사람이에요. 피카소가 이상한 그림을 그릴 때, 입체파 그림, 이상한 그림을 그릴 때 사람들이 다 욕을 할 때 아폴리네르가 나서서 입체파 화가들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피카소를 붕 띄워버리거든요. 그래서 둘이 아주 친했는데 피카소의 비서가 가끔 루브르 박물관 걸 도둑질해요. 아폴리네르 비서든가 피카소 비서든가 해갖고 도둑질에다가 팔아요. 소소한 걸. 피카소도 많이 샀죠. 아폴리네르도 많이 샀고. 출처는 잘 모르고 하여튼 싼 값에 나오니까 사뒀겠죠. 그런데 수사망이 조여왔어요. 이제 모나리자 사건 때문에 수사망이 조여와가지고 전두환 딸이 전두환이 동생 전경환이 딸이 미대에 떨어져 갖고 우리나라 영화배우 원미경이라는 영화배우가 털렸잖아요.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나는 직접 그 사기를 친 놈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전경환이 딸이 미대에 떨어지니까 평소 때 전경환이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향응을 받았던 이대 교수들이 다 끌려가서 맞았대요. 그 삼식경비단인가 거기 가가지고
그리고 뭐 박철원이 딸이 뭐 음대 떨어졌을 때는 누가 당하고 이래요. 그게 큰 건은 그런 데서 터져버려요. 그런 데서 작은 거 수사하려는데 이 사람들 상대편을 악랄하게 해야겠는데 안 되니까 큰 것을 터뜨려버려요. 그래서 자기 걸 묻어버려요. 이게 정치꾼들 수단이에요. 수단인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피카소가 먼저 고문을 받고 신문을 받고 나오다가 검사가 하나가 아폴리네를 막 함부로 다루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나오다가 그 소리를 했어요. 검사님, 당신은 역사상 최대의 천재를 모욕하였다는 죄로 역사에 남으리라고. 그런데 그 검사 이름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조여오니까 피카소가 이걸 갖다가 세느강에 다 버려야겠다고, 이 증거들을. 그러니까 아폴리네르가 그랬어요. 그걸 세느강에다 버리면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영원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신문지에다 싸서 익명으로 신문사에 보내라. 그러면 너도 빠지고 문화재는 구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우리나라 그 세종대왕 형 양녕대군이요. 양녕대군이 나룻배를 타고 건너려다가 강물에다 엽전 한 입을 빠뜨려요. 엽전 한 입을 빠뜨리니까 양녕대군이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수색을 하게 해요, 그걸. 저 엽전 하나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비웃어요. 그 엽전 하나 찾으려고 이렇게 수십 배 돈을 들으냐고, 그게. 양녕대군이 그래요. 이 수십 배 돈을 들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돌고 돌지만 물속에 빠진 엽전 한 입은 영원히 못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을 배웠는지, 그 아폴리네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폴리네르가 결국 범인으로 몰려요. 몰려갖고 2년간 징역사를 해요. 2년간 더 살을 뻔 알았는데, 페르치노라는 그 이태리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이것을 갖고 본국에 이태리에 가면은 나는 영웅이 될 것이다, 그래요. 이게 인문학적 지식이 짧은 사람이죠. 근데 실제로는 다빈치가 나폴레옹한테 팔은 거예요. 팔은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갖고 와서 약탈해 갔다고 가서 갖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관에서 앉아서 이 감정가들을 불러요. 내가 다빈치 모나리자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감정가들이 와서 싹 보니까 나 오늘 아침에도 뭐 하나 감정해 두려고 서울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손상기라는 꼽초화가가 있는데 1975년도에 그린 그림이라는데 그 감정 좀 해달라고. 근데 이제 감정가들이 와서 보니까, 이태리 감정가들이 와서 보니까 진짜거든요. 뭐 크랙 간 것도 그렇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르헨티나 그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하나 데리고 모나리자 그림 앞에 왔어요. 그래갖고 이걸 그대로 그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도 오래돼서 크랙 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크랙까지 한번 그려보겠다고 그래요. 크랙은 그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크랙을 진짜 가야지. 근데 그 유화잖아요. 이래요. 빨리 마르는 걸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두 번째 늦게 마르는 기름을 섞어서 그림을 그려요. 빨리 마르는 그림은 신나 같은 걸로 물감을 개고요. 그 다음 위에다 올려붙이는 린시드 같은 걸로 늦게 말라요. 그건 콩기름이나 이런 걸로 그려요. 그러면 빨리 마르는 기름 성분이 밑에 있기 때문에 공기가 나와 있어야 빨리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찢어요. 찢어.
그러니까 크랙이 가요. 자연스럽게. 크랙이 가는데 그래갖고 거기다가 흑연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서서들 문대서 세월의 때를 입혀요. 이렇게 100만 불의 사랑, 100만 달러의 사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거 모조 화가가 고흐의 옛날 그림 캔버스에서 먼지를 긁어내 갖고 와서 먼지를 묻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무도 손을 못 대게 이건 고흐의 먼지라고. 그리고 탐 키팅이라는 모조 화가는요 아주 유명해요. 지금 유튜브 찾아봐도 톰 키팅이 다 나와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그림을 보고 모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림이 그렸을 만한 상태를 그려버려. 그냥 터너면 터너 수법으로 그려버려요. 그려버려가지고 미공개 작품, 터너 작품, 미공개 터너 작품 찾아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톰 키팅이 죽을 때 어느 박물관에 있는 것 터너 것도 내 것이고 어느 박물관에 있는 것도 내 것이고 자기는 다 얘기를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저 저 모나리자를 딱 했는데 걔가 몇 점을 그리냐면 저건 6점을 그래요. 6점 모나리자를 6점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 진짜 모나리자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짜 모나리자 6점을 전 세계에다 대고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아버려요. 하나뿐이 없는 모나리자니까. 근데 그 사람은 빨리 모나리자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 모나리자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야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격에 6점을 다 팔아요. 그러니까 진짜 원본은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찾으러 안 왔죠. 근데 이놈은 이제 이태리에 가가지고 진품으로 발견되자, 진품이라고는 판명이 되자 바로 이제 경찰들이 들어가서 체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야도 감옥으로 가요. 이태리 감옥으로. 이태리 감옥으로 가고 진짜 모나리자는 피레네 산맥에서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서 인계가 돼요. 인계가 되는데 이 친구는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벤데타를 받았든지 당신 이탈리아의 영웅이라고 그런 게 인문학적 지식이 모자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하자 없이 팔려간 건데 나폴레옹한테. 그래가지고 걔는 그런 인기를 누리고 그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실이익을 누리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밝혀졌냐면 기자에게 실토를 했어요. 이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6점 사기쳐서 그리게 한 사람. 그린 사람은 몇 푼이나 줬겠어요? 이 사람이 다 갖고 있지 돈은. 그러면서 발표를 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발표를 하라고 오프덜 레코더를 시켜놓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자 기자가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일이 되는데요. 그때 아폴리네르가 진범이 잡히자마자 풀려났어요. 2년 만에. 풀려나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마리 로랑생이라는 자기 애인이었던 여자한테 가요. 마리 로랑생은 화가이면서 그림을 굉장히 여성스럽게 그리죠. 화가이면서 시인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시 들어봤는가 모르겠네요. 가까운 여자보다 좀 더 불쌍한 것은 가까운 여자보다 좀 더 불쌍한 것은 어찌고 막 병든 여자, 죽은 여자 이렇게 쭉 나가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그 제일 마지막에가 죽은 여자보다 훨씬 더 불쌍한 것은 잊혀진 여인이에요. 그리고 끝나요. 그런 시를 쓴 여자이기도 한데 그 애인네 집을 아폴리네르가 2년 만에 찾아갔더니 독일인 삼류 화가하고 눈 맞고 배 맞아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오다가 미라보 다리에서
다리 쉼을 딱 하고 앉았는데 종이 울려요. 그러니까 그때 쓴 아폴리네가 쓴 즉흥시가 그 유명한 시예요. 미라부다레라는 시예요. 미라부다레 그 있잖아요. 미라부다레 뭐 사랑은 끝났다 뭐 종이야 울리렴 뭐 어쩌고는 이런 시 아폴리네의 제일 유명한 시가 즉흥시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그 다음 눌러주세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 엄마를 그렸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다빈치하고 이렇게 다빈치 자화상하고 이렇게 합성을 시켜온 거예요. 합성을 시켜왔는데 그 어머니를 그렸다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어머니를 그렸다. 모델이 없이. 그런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맞춰놓고 그 봐라 하는 거죠. 다음. 왼쪽 것은 라파엘 것도 같은데요. 오른쪽 것이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예요. 다음. 자, 모나리자를 여기 이거 알겠죠? 내 것 다음 개성. 자, 다른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고 그린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고 그리는데 전부 다 다르게 그렸어요. 전부 다 다르게. 모나리자 모습을 단 하나도 닮지 않게. 다음. 이거 디시안 거예요. 밑에다 LHOOQ라고 썼죠. 저걸 연음으로 해서 저 프랑스어로 읽으면 LHOOQ라고 해가지고 그녀는 항상 엉덩이가 뜨겁다. 엉덩이가 뜨겁다는 것은 다빈치가 동성애자였음을 비꼬는 거예요.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은 다다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다다. 다다는 아무 뜻이 없어요. 뜻이 없어. 내가 석사 논문이 다다이즘 고찰인데요. 그때 내 석사 논문을 심사해야 할 교수들이 하나도 다다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한문 하나 틀린 것만 지적받고 통과를 했는데 다다가 그만큼 어려워요. 다다이스트들은 철저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그림을 다 폭격을 해버려요. 폭격을 다 해버리고 부셔놓고 나서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라는 것이 나오고 그러죠. 다다이스트들도 역할이 많았어요. 뭐 다다이스트 중에 하나인 피카비아는 예수는 사기꾼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소리를 하냐, 왜 예수가 사기꾼이냐 그러니까 그가 평생 어떻게 해서 먼지 갖고 먹고 살았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게 대답을 하는 엉뚱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대표인 마르셀 듀샹이 여자한테 코심을 이렇게 그리죠. 이거요, 자기가 그린 것도 아니에요. 이 모나리자 포스터를 사다가 수염만 그린 거예요, 자기가 수염만 그린 거예요. 마르셀 듀샹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풍경 하나를 담게 그렸다가 이건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 짓거리들만 해요. 그것이 전 세계에서 피카소가 죽자 제일로 영향력 있는 화가로 꼽힌 것이 듀샹이에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도 그리고요. 또 이렇게도 그리고요. 모나리자를 또 락스타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내 이름을 다 알았었는데 외웠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다음. 이게 모나리자를 로봇 같이 해갖고 이렇게 가면을 이렇게 벗기는 걸로도 그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아, 이것은 가발 광고예요. 가발 광고. 가발 광고를 이렇게 모나리자 그림을 차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다음. 이렇게도 그리고 해골로. 다 모나리자 그림이에요. 넘기세요. 넘기세요. 모나리자를 이렇게 다 자기 개성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넘기세요. 넘기세요. 이것도 모나리자예요. 다음.